홍콩이 중국화된다라는 것은 이제 해외 자본이 아니라 중국 내부 자본을 대변하는 형태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자칫 홍콩 항만을 이용했었을 땐 화물이 압류된다든가, 그래서 지금은 홍콩 비중보다는 싱가포르를 선호하려는 그런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사실 지금도 적지 않은 홍콩 시민들이 해외 이주라든가 이민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는 홍콩이 중국에서 벗어나서 과거와 같이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거점으로서 작용하기에는 정말 어려워진 지경이 됐고요. 홍콩은 영국의 통치 아래서 가장 선진적으로 아시아 전체에서 선진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일 먼저 전수받았던 것입니다. 이 선진 금융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홍콩이 처음 선택했던 것은 달러 태환 정책입니다. 즉 달러 가치에 연동해서 홍콩 달러를 거기에 고정 비율로 가치를 연동시키는 제도를 선택했는데요. 지금 무슨 소리냐 하면 어떤 국가가, 어떤 도시가 금융 허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도시 또는 그 국가의 화폐가 굉장히 안정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홍콩이라는 그 당시 도시국가죠. 이 도시국가의 시장 사이즈는 전 세계 기축통화로 그 홍콩 달러가 거듭나기 위해선 상당히 부족한 면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달러를 태환하는 형태로 홍콩 달러의 가치를 안정화시켰고요. 이건 달리 말하면 어떤 희생을 감내하겠다라는 것이냐 하면 달러의 시세에 무조건 맞추다 보니까 홍콩 내부의 시민들이 보기에는 지금 물가가 너무 폭등해서 홍콩 달러 가치를 좀 올려놔야겠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반대로 경기가 너무 나쁘니 홍콩 달러 가치를 낮춰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부적인 통화정책, 금융정책을 선호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전부 다 포기한 겁니다. 무조건 달러 가치 올리면 우리 홍콩 달러 가치도 같이 올리고, 달러 가치 떨어지면 우리 홍콩 달러 가치도 같이 낮추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살펴보니까 적어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기 전까지만 보더라도요, 바로 홍콩 달러를 미국 달러에 이렇게 고정시키는, 환율을 일정 비율로 고정시키는 이 정책이 홍콩을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이 정책의 판단은 옳았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화폐 자체에 대한 안정감도 이렇게 도모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영국이 선택했던 방법은 홍콩의 금융산업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영국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금융기관들을 홍콩의 아시아 헤드쿼터를 2개 만들었고요. 그리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제도적인 허들, 다양한 법률적인 허들을 전부 다 완화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콩에서 가장 크게 돈을 번 소득가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아니면 금융과 같은 창의적인 업무에 해당되는 문화예술 컨텐츠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서포트하는 유통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소득 수준까지 올라가게 됐고요. 그리고 이들을 서포트하는 계층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사실 자꾸 비싸져만 가는 홍콩의 지대, 그리고 자꾸 비싸져만 가는 홍콩의 물가, 여기에 어떤 일정 수준의 적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빈부격차가 점점 벌어지게 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요, 홍콩이 이렇게 번성하는 과정에서 홍콩 달러를 미국 달러와 일정 비율로 환율을 고정시키는 정책을 추구한다는 건, 이건 달리 말하면 지금 물가가 너무 높아서 부유층들은 이 물가를 감내할 수 있지만 서민들은 이 물가 수준을 감내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됐었을 때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금리 정책, 그 다음에 통화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포기한 거죠. 그러니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소득을 보전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로를 스스로 포기하고 대신 금융산업을 발달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 홍콩은 아시아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빈부격차가 심해진 그런 도시국가였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네요. 실질적으로 홍콩 전체의 시장 규모도 굉장히 커져왔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과거에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고 불릴 정도로 했었을 때 한국, 대만, 그 다음에 홍콩, 싱가포르를 꼽았는데요. 지금 대만의 시장 규모, 싱가포르의 시장 규모, 한국의 시장 규모를 봤었을 때 그 당시도 홍콩의 위상이 어느 정도 대단했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때부터의 어떤 홍콩이 가지고 있었던 역할이 지금도 이어져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대중국 수출에 있어서 품목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근 20% 이상의 비율을 홍콩을 경유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경로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중국이라는 시장 규모가 아무리 커져도
홍콩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아직도 홍콩이 가지고 있었다는 건 그만큼 그 이전에는 홍콩이 아시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두 가지 요인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부적으로는 중국에서 홍콩에 대해서 약속했던 바를 스스로 어겼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국양제라고 해서요, 다시 홍콩이 중국에 반환은 되긴 하지만 홍콩 본연의 시스템, 홍콩 본연의 거버넌스 체계는 존중하겠다라는 게 원래 중국 정부의, 중앙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홍콩 내부에서 점점 더 중국색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홍콩의 의사결정 기구에서 가장 높은 단위에 올라간 사람들은 원래 홍콩계 시민들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중국 본토에서 온 사람들이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홍콩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상권이라든가 시장 지배력을 이제 홍콩계 기업들이나 홍콩인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중국계 기업들이나 중국인들이 가져가기 시작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홍콩 주민들에게 강요하지 않기로 했던 중국 본토에서의 보편 교육을 홍콩에 강제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홍콩인들은 글로벌 코스모폴리탄이라고 부르죠. 세계 시민처럼 영어를 기반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도 편하게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분명 그런 환경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게 점점 중화 문화권으로 편제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선택했던 방법은 강제 진압이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홍콩 시위 사건이죠. 바로 이런 것들 과정에서 홍콩의 여러 가지 산업 경쟁력, 그리고 산업의 핵심적인 인재들이 대거 해외로 유출됐고요. 이 광경을 봤던 글로벌 기업들도 스스로 이제 홍콩이 옛날 같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해서 아시아 헤드쿼터를 홍콩에서 싱가포르로 이전한 기업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중국 내부의 어떤 상황 때문에 홍콩의 위상이 악화된 걸 설명드린 거고요. 이제 외부적으로는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국 때리기를 시작하면서 중국의 비즈니스에 어떻게 보면 마중물, 중국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중국 내 헤드쿼터를 홍콩에 뒀던 기업들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중국의 시장 규모가 축소되거나 중국과의 교류 규모가 축소될 것이 확정적인 그런 많은 기업들은 홍콩에 뒀던 중국 헤드쿼터, 중국 지사를 빼서 그냥 싱가포르나 또는 대만 또는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들, 즉 미국의 중국 때리기도 홍콩의 위상을 낮추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무력 진압이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콩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는 사실 제한적이었어요. 자체적인 치안이라든가 국방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전에 중국의 여러 가지 시위를 진압하는 행태를 보면 초강경 진압들이 많았었습니다. 그 유명한 천안문 사태만 하더라도 대학생들, 중국 내 대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시위를 했었을 때 그 대학생들을 탱크로 밀어버린다든가 아니면 그 대학생들에게 군인들이 공권력을 강하게 행사하는 모습을 봤던 홍콩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초강경 시위에 대해서 본인들이 평화적인 목적 말고 다른 대안을 찾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홍콩이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시위에 눌린 형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죠. 사실 지금도 적지 않은 홍콩 시민들이 해외 이주라든가 이민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증가율이나 그 절대적인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홍콩이 중국에 반환될 그 즈음에 대표적인 홍콩계 화교 스타들, 홍콩 느와르 영화라든가 무협 영화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일부 사람들은 이미 그때 캐나다, 미국 등등으로 이민을 가버렸고요. 그리고 그 뒤에도 중국색이 점점 높아지면서 이제 홍콩이 원래 기능을 못한다라고 판단했던 홍콩 내 수많은 금융인들이나 전문가들 역시도 그 중간에 적지 않은 숫자가 이미 해외 망명을 선택했던, 이민을 선택했던 사례들이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절대적인 숫자는 많이 미비한 상태고요. 오히려 지금 홍콩이 중국의 하나의 편제된 상황에서 이걸 바탕으로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오히려 환경이 더 좋아진 면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홍콩의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콩이 중국화된다라는 것은 홍콩에 있었던 많은 금융 자본의 자본이 이제 해외 자본이 아니라 중국 내부 자본을 대변하는 형태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그리고 홍콩은 특별히 제조 기능을 많이 수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아시아의 물류 허브줄 중에 하나로서 중개 무역을 통해서 적지 않은 기능을 수행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제 홍콩도 중국의 항만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통관 프로세스라든가 관세 프로세스에 있어서 중국의 중앙정부의 입김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칫 홍콩 항만을 이용했었을 땐 화물이 압류된다든가 아니면 화물이 거기에서 묶여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는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컨테이너 선박의 여러 물류 흐름들 속에서 홍콩 비중보다는 싱가포르를 선호하려는 그런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홍콩이 원래 기능에서 바뀌어가면서 직면하게 된 새로운 변화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콩의 부동산 시세는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인 수준임이 분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한때는 중국계 부호들마저도 홍콩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그런 관심도가 높아졌던 상황으로서 한동안에는 홍콩의 그 무서운 부동산 시세가 더 높아졌던 것이 사실인데요. 지금은 중국 경제 전반에 대한 활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홍콩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전만 못한 부동산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오히려 최근에는 홍콩의 헤드쿼터를 뒀던 회사들이 싱가포르로 넘어가면서 헤드쿼터를 옮기면서 싱가포르에서의 부동산 시세가 훨씬 더 폭증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홍콩보다는 싱가포르가 더 핫플레이스가 돼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지금은 아시아의 금융 허브 그리고 아시아의 스타트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밸류체인, 벤처 캐피탈 이런 것들이 다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심지어 중국 기업들조차도 홍콩을 벗어나서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는 회사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결국 홍콩의 거점을 둬도 중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의 통관 프로세스를 거칠 때 적지 않은 허들들을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싱가포르에 본사를 뒀을 경우에는 이런 허들들을 일부 우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중국 기업들조차도 오히려 싱가포르에 최근에는 본사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싱가포르는 말라카 해협의 끄트머리에 자리하고 있는 도시국가로서 전 세계에서 인도양에서 태평양으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인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는 오래전부터 이런 교육을 중심으로 성장 발달하기 위해서 교육이 부담되는 여러 요소들을 다 제거해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통상에 대한 여러 프로세스가 가장 선진화되어 있고 자율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다시 보호무역주의가 높아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가장 자유무역을 할 수 있는 거점 지역 그 과정에서 싱가포르가 주목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분위기입니다. 이제는 홍콩이 중국에서 벗어나서 과거와 같이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거점으로서 작용하기에는 정말 어려워진 지경이 됐고요. 오히려 중국 입장에선 홍콩 길들이기를 위해서 마카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페이버를 주고 홍콩은 누르는 그런 행보를 보이면서 홍콩 주민들에게 더더욱 친중적인 기지를 강요하는 그런 흐름도 같이 한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중국의 직접적인 영향력 아래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초지일관, 대만도 중국의 일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든 대만에 좀 더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하지만 대만은 아직까지 그 지정학적인 가치가 미국 입장에선 대만을 별도의 어떻게 보면 독립국가 아닌 독립국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또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아마 당분간 중국이 대만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과하게 행사할 수 있는 교두보까지 만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 홍콩은 금융자본을 선택했던 곳이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상업자본을 선택했던 곳입니다. 금융자본을 먼저 육성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진짜 금융업이라는 건 창의력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신규 비즈니스를 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 때 여러 허들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데 있어서도 여러 장애물들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환경에 맞춰서 홍콩을 제도를 정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홍콩은 금융산업은 육성됐지만 산업과 상업들은 조금 발달을 못하게 돼버렸어요. 반대로 우리나라는 제조업, 산업자본을 더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은 우리나라에서 큰 거점 제조 역할을 했던 굴지의 재벌 기업들의 사금융 노릇을 일부 해왔던 것도 분명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도 육성하고 제조도 육성한다라는 것은 사실 그 전례를 찾기가 사실 정말 쉽지가 않고요. 금융을 선택하면 제조가 양보를 해야 되고 반대로 제조를 선택하면 금융업이 일부 양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국과 홍콩을 비교했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시사점입니다. 사실 외국 자본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금융 시스템으로서 외국 자본을 활용할 때는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것도 나가는 것도 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금융 자본이 발달할 수가 있고 금융 산업도 발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조를 하는 데 있어서는요, 외국 기업에 투자를 유치하거나 외국 기업이 국내 생태계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기 위해선 그들 기업들에게 어떤 일정 부분의 수혜를 줘야 되는데, 그리고 들어온 자본이 다시 나가는 건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지만 국내 시장이 자꾸 커지고 여기 생태계가 공고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자본의 성격상 외국 자본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어요.